8월 14일 월요일 지금은 족방아 시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주말이 지나갔고요. 네, 오늘 김PD님 대신에 또 창섭평론가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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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시대 기조 아니겠습니까? 네, 집 근처이기 때문에 부르면 바로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오늘은 집에서 방금 오신 느낌이. 예. 일부러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코디한 거예요. 뭐 다른 옷이 있었는데 네. 근처에서 급히 불어서 나온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평소에는 잘 입거든요. 정말요? 머리는 이번에 자르신 거예요? 돈 주고 자른 겁니다. 아, 정말? 예. 세팅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네. 커트포 같은 거 이렇게 하고서 집에서 어머니가 잘라주신다는 얘기도 있던데. 옛날에 그 집으로 생각나요. 아 유승호 예. 그 머리 잘라주는. 네. 알겠습니다. 유승호면 양호하네요. 예. 그 원래 저번에 왔을 때는 양압기 자국을 여기 이렇게 양압기 자국이 자국. 나가지고 이렇게 방금 일어난 티를 팍팍 내면서 오셨는데 오늘은 그래도 자국은 지우고 오셨어요. 오늘따라 양압기가 조금 불편해서 새벽에 던져놨더라고요. 보니까 일어나니까 양압기가 저쪽으로 날아가 있고 예, 아마 중간에 뺀 것 같습니다. 뭐 족박아를 위해서 일찍 일어났거나 네. 아니면 뭐 일부러 지우고 갔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건 그냥. 아니에요. 양압기가 불편해서 일어났습니다. 왔다 갔다 하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맞아 이도영 작가도 이제 네. 수술 받으려고 검사 받는다던데 맞아, 코골이 수술. 추천 드립니까? 저는 이 개인차가 좀 큰데 네. 저는 그게 100점 만점에 수면이 85점이 나오면 네. 양압기 대상이에요. 어. 전 60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점이 그렇게 높아요. 85점부터 이제 양압기를 써야 돼요. 수면 무호흡이 있어서. 코 고는 건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같이 네. 자는 사람이 불편할 수 있는데 네. 수면 무호흡은 본인 건강을 해치는 거니까. 네. 저희가 2분마다 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코 안쪽이 많이 휘어 있어서 네. 그거 바로 잡고 양압기를 쓰는 건데 개인적으로 코골이는 별로 개선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수술한 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너무 좋습니다, 진짜로. 네. 근데 이동현 작가도 그렇게 많이 휘어 있으면 하시고 네. 그렇게 많이 안 휘어 있으면 양압기만 쓰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회복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돼서 그냥 이참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네. 보통 코골이 수술 하시는 분들이 결혼하시면 이제 아내분이 불편해하셔서 수술 많이 하잖아요. 네, 보통 아이 네. 태어나거나 또. 네. 근데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런 게 아니라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구나. 누구랑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이 여론조사 이야기를 조금만 해볼까 합니다. 뉴스토마토와 미디어토마토가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 폭망한 잼버리 사태의 책임이 어느 정권에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네. 윤석열 정부 60.2%, 네. 문재인 정부 31.2%. 당연한 자, 이 결과죠. 31.2%는 딱 나올 수밖에 없는 수치입니다. 그 그렇죠. 콘크리트 지지층 딱 그 정도. 네. 지지율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 윤석열만 할 사람들 30%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충격적인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요런 극명하게 잘못된 것들 보면은 네. 비명계 의원들 인터뷰를 좀 봅니다. 네.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근데 이 사람들도 전 정권 탓하는 현 정권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돌아다녀요. 실드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퍼센트가 31.2 정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건 이제 진영 간의 논리가 돼버려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이 올해 5월에 이취임식을 했다. 그리고 지금 8월이다. 라면은 어느 정도 비벼볼 만합니다. 근데 이제 1년 3개월이 지났거든요. 네. 15개월이 지났는데 문재인 정권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태풍과 장마는 갑자기 8월에 온 게 아니고요. 매해 역사의 8월에 8, 9월에 왔어요. 네. 그러면은 그 시기에는 누구나 준비할 수가 있었죠. 어떤 정권이라도. 대처를 네. 했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5월에 이취임식 된다 하더라도 8월에 태풍이나 장마나 폭우가 온다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대로 된 대비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사실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잘못이라는 것은.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지금 망한 잼버리 대회가 됐는데 사실 우리 살면서 잼버리 대회 이렇게 신경 써본 적 있어요? 전혀 없죠. 이게 한국에서 그러니까 개최가 되는 게 91년 이후 지금 몇 년 만이에요. 네. 제가 91년생인데 제가 태어날 때 하고 지금 제가 33살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1도 관심 없었죠.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그리고 세계 어디선가에선 계속 개최가 되고 있었는데 네. 사실 관심 없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열리는지도 잘 몰랐어요, 사람들은. 맞아요. 근데 이게 잘 치러져서 넘어갔으면 아마 대부분의 또 국민들이 모르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쵸. 오히려 잘 됐다면. 무탈하게. 네. 근데 이랬던 잼버리가 온 국민의 스트레스거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맞아요. 네. 전 세계인의 축제 하면은 뭐 월드컵, 엑스포, 올림픽 네. 뭐 이 정도 들어가잖아요. 네. 거기 잼버리가 들어가.
전 국민의 이슈.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국민들이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고 실제 또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일반 국민들이 그 네. 현장을 가볼 수도 있고 관객이 될 수가 있는데 잼버리는 우리가 관객이 될 수는 없어요. 네. 들어갈 수는 없어요. 한정된 인원만 들어갈 수 있고 청소년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저는 그래서 아직도 의심을 하는 것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첫 번째 이제 흔히 말하는 개영식에 간 이유가 네. 나는 이상민 기세워주기였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네. 아. 저는 아직까지도 이상민 기세워주기였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전에 대한 문제로 탄핵까지 갔다가 물론 이제 기각이 되긴 했지만 네. 현장에 복귀한 이상민이 잼버리 세계 대회를 잘 이끌고 무탈하게 끝냈다. 이상민이 다시 한번 능력을 인정받았다라는 거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힘을 네. 실어주고자. 네, 저는 그렇게 했는데.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선 이유가. 네. 네. 그랬는데 지금 첫날부터 터지기 시작한 거죠. 아니 개영식 때 대통령 내외가 다 나타났습니다. 네. 대통령이 그렇게 초반에 힘을 실어준 행사가 이렇게 폭망을 한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무진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했거나 이것도 잘못이죠. 아니면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이게 망할 거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보고 체계의 문제점도 저희가 네.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파악조차 못했다면 그건 더 큰 문제고 이 저녁 때 그래도 해가 좀 떨어지고 선선할 때 개영식에 대통령 내외가 참석을 했어요. 대통령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그 주변 상황을 다 파악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대통령실 내부적으로 네. 밤에 갔으니까 낮에 갔다면 아마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땡볕에 네. 어떤 상황인지 직접 겪어봤어야지. 겪어봤겠지.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했는지 봤겠지. 네. 근데 밤에 갔잖아. 그나마 좀 그리고 선선하게. 야영지하고도 거리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그저 실무진들, 대통령실의 실무진들도 대통령의 안위 말고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안위 말고는 그 어떤 것도 관심이 없었지 않았나. 왜냐면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이 거기 간다고 미리 다 스케줄 잡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가서 미리 모든 전반적인 상황을 다 파악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이게 여러 가지가 느껴지는데 우리가 시험 칠 때 시험 준비하잖아요. 시험 네. 공부하잖아요. 근데 시험 보러 가는 날 이미 나는 어느 정도 점수 받을지 알잖아요. 네. 시험 준비를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아. 내가 80점을 맞을지 100점을 맞을지 아니면 5, 60점이 나올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네. 네. 다만 부모님은 속을 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잼버리가 만약에 문재인 정권 탓이다라고 얘기할 거면 준비 과정부터 얘기해야 됩니다. 준비 과정에서부터 전 정권에서 지금 준비를 굉장히 미진했기 때문에 굉장히 네. 크게 위험하다. 네. 전 국민 나서서 좀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 말이 조금이라도 설득력은 있습니다. 근데 아무런 그런 얘기 없다가 갑자기 중간에 문제가 터지니까 갑자기 준비가 안 됐다? 이건 거짓말인 거죠. 심지어 처음에는 본인 뭐 보이스카우트 출신이라고 신나서 자랑하러 갔었잖아요. 그렇죠. 네. 잘 될 건 줄 그리고 알았던 이제 김건희 거지. 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스카우트나 이런 데 좀 능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건 이제 그냥 자기 경험 얘기하는 거죠. 자랑하는 그냥 자기 거죠. 자랑. 네. 자, 이렇게 폭망할 줄 알았다면 제대로 보고가 됐다면 대통령이 거기 나서지 않았겠죠. 네. 숟가락 얹으려고 하지 않았겠지. 맞아. 그러니까요. 잘 될 줄 알고 이 얹었겠지. 폭망할 밥상에 대통령이 숟가락을 올리겠습니까? 당연히 잘 될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숟가락 얹을 생각으로 갔을 텐데 아마 뜨끔했을 겁니다. 네, 티는 전혀 안 내려고 하지만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론조사 결과를 또 보니까 윤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담 오염수 입장 관련된 설문조사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오염수 반대 또는 연기 요청해야가 68%였고요. 오염수 방류 수용해야 한다가 25.3%였습니다. 이건 잼버리 사태 때보다 조금 더 낮아진 거네요. 지금 수용한다가.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 지지층 사이에서도 오염수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5% 정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직접 먹어야 된다는 이 그건 절박함이 공포인 거지. 이게 보면 이제 동일한 조사지 않습니까? 네. 31.2대 오염수 방류 수용이 25니까 한 6% 정도는 요거는 현실인 거예요. 그지 네. 잼버리는 내가 하는 건 아니잖아. 예, 잼버리는 그냥 묻어두고 음. 그냥 이거는 무조건 정부 편 들어주고 싶은데 네. 6% 정도는 이제 아마 해안가 실질적으로 내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 네. 제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방류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우리가 위험하다고 경각심을 일으키면서 네.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네. 네. 진짜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의문이 남으니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땅에 묻거나 아니면 본토에 뿌리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본이 택한 방법은 그중에서 가장 저렴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네. 택했다는 거. 네. 세 번째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인 IAEA는
자기 보고서에서 이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 네. 이 세 가지를 조합해 봤을 때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을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안전을 담보하면 괜찮다라고 누추 말했어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는 건데 여기 입장에서 흔히 말하는 해안가에 살고 있는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는 횟집을 운영하시는 분들 여기까지가 사는 1차 피해자라고 보고 네. 2차 피해자는 뭐냐? 횟집에 일회용품 납품하는 사람 횟집에 흔히 말하는 채소나 야채 납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즉각적으로 지금 피해를 간접적인 보고 타격을 받으니까. 그냥 폐업하는 분들이 많대요. 네. 뭐 납품 업체가 꼬이면 물류 업체가 타격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2차, 3차 그리고 연쇄작용이네. 거기서 가서 먹는 소비자까지 한다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람들 중에서 아 이건 너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마 6% 이탈했다라고 네.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한일 양국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 관련 실무 기술 협의를 이번 주 중에 매듭 짓는 게 지금 목표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빨리 끝내버리겠다는 거잖아 지금. 네. 이것도 좀 계속 걱정이 되는 게 원래는 7월이었습니다. 방류가. 네. 7월이 지나서 지금 8월 말로 가는 이유가 그나마 휴가철 뭐 이런 얘기 있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그만큼 준비가 덜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 불안하다.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빨리 방류하고 싶겠죠. 빨리 털어버리고 싶으니까. 근데 네. 일본 국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일본 국민들도 반대하고 있지만 일본 현지에서는 그 어촌과 농촌 중심으로 피해 보상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우리나라 어업과 우리나라 농촌 주민들한테는 어떤 보상이 준비되어 있고 시작이 되어 있는지가 좀 미지수인 거예요. 그나마 박찬대 의원이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안을 올리긴 했습니다. 그런 건 이제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7월에서 8월로 왜 연기가 되었는지 그리고 8월 말은 계속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일본 측에서 원하는 거는 지금 한중일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만날 때 정상회담 할 때 일본이 방류하는 걸 지지해 달라는 식의 말을 각 정상들이 해주길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까지 이제 받아들이면 이제 방류는 아예 못 막는 상황. 물론 사실 지금도 못 막는 상황이 돼버렸지만 안심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냥 진짜로 일본이 했던 것이 진실이길 바라고 기대할 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 대통령이 나서서 먼저 방류하라고 도와주고 앉아 있는 판이니까. 네. 슬픈 현실이죠. 네, 우리나라 정부가 앞장서서 매듭을 짓겠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 그럼요. 말이 안 돼요. 이걸 왜 우리가 먼저 나서서 매듭을 짓습니까?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어요. 다음 주까지 매듭을 짓겠다. 아니 일본 정부도 일본 국민 눈치 보느라고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에 네. 우리나라가 쉴드 쳐주고 있어. 아니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에는 결국은 더 데이즈라고 네. 네네. 그 당시에 이제 원전 사고가 있었을 때 그 드라마가 된 게 올라와 있어요. 주요 소재가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도쿄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사기업입니다. 우리나라 뭐 한수원처럼 해서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영화가 됐는데 네. 걔네들이 터져서 빨리 바닷물을 넣어서 빨리 진화를 해야 할 순간에도 뭘 하고 있었냐 첫 번째 바닷물을 붓는 순간 이 용광로 다시 못 씁니다. 버려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바닷물을 넣어서 못 쓰게끔 된 상태에서 새로 짓는 금액과 지금 다른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서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을 비교 분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촌각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애들이 지금 방류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을 과연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믿을 수 없죠. 바닷물이고 나발이고 빨리 끄고 그 사태를 진정시키는 것이 첫 번째인데 네. 이게 민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돈 계산하고 앉아 있는 애들이에요. 철저하게 자기들 이익을 위주로 했는데. 그런 새끼들 말을 어떻게 믿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사실은 더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정부가 그냥 된다라고 하고 앉아 있으니 답답하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위 평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긍정이 22.4%고요. 부정이 64.1%로 부정 수치가 꽤 높게 나왔습니다. 예, 우리 오창석 평론가는 민주당 혁신위 안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내리십니까? 이제 아마 이 평가는 그동안의 전체적 평가가 그렇죠. 네, 들어가 있기 혁신안에 때문에 대한 평가는 아닙니다. 네, 혁신안이라는 평가는 혁신위 활동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네. 김은경 위원장의 뭐 발언이라든지 네. 또는 첫 번째 혁신안이 불체포특권 포기, 두 번째 이제 꼼수 탈당 금지 요런 네. 거에 대해서 혁신위가 왜 필요했지라는 생각이 민주당 내에서도 좀 들 정도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가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나 중요한 건 마지막에 나온 혁신이 안은 많은 사람들의 동의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쯤에 조사를 다시 하면은 아마 다른 뭐 이 정도 퍼센트 평가 정도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당내 안팎으로 네. 당 안팎으로
이 혁신위에 흠집 내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죠. 네. 사실 혁신위원장에 대한 개인사 문제일 수도 있는 것들을 끌어와서 네. 계속해서 흠집 내기를 시도했으니까 좋은 네. 사실 여론조사 결과가 좋게 나오긴 좀 힘든 상황이긴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김윤경 혁신위원장의 흔히 말하는 이제 그 가족이 나와서 네. 아무것도 뒷바라지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돈만 다 받아갔다. 네. 그랬다가 김은경 혁신위원장 아들이 나와서 또 반박하고 네. 반박하는 순간 또 사라졌어요. 네. 그 가족이 건드렸을 때는 언론에서 뭐 보수에서 막 건드렸다가 아들이 나와서 반박하니까 또 사라졌어.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이미지만 계속 누적이 되고 네. 반박했던 내용은 잘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처럼 계속 방송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인지하고 있지만 이 방송을 늘 봐주시는 분들은 인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냥 그 지른 것만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쯤에 다시 조사를 하면 마지막 혁신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네. 마지막 혁신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아마 이게 뒤바뀌어서 오히려 긍정이 한 60% 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흔히 말하는 비명계, 뭐 이상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이 마지막 혁신안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수 언론들도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 그 그 말은 민주주의 4.0도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비난하는 이유는 뭐냐? 잘 됐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 반대로. 혁신안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네. 왜냐면 이제 기득권을 해체하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자신들이 일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내용들이 지금 담겨져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대로 꼭 밀어붙였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혁신안이 통과가 된 것이 아니라 발표가 된 겁니다. 중요한 건 통과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과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혹시나 또 다른 여론조사가 온다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네. 또는 SNS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번 혁신안 마지막 혁신안은 꼭 받아야 된다라고 응원을 좀 많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기득권을 해체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 네. 당내 기득권도 해체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윤석열 기득권 해체하는 것도 힘들지만 당내 기득권 해체하는 것도 정말 힘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지지를 좀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혁신안을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 적용이 될지는 이후의 일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의 또 굳은 의지가 있고 당원들의 지지가 있다면 분명히 잘 또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믿음을 가져 봅니다. 네, 그래서 내용만 몇 개만 말씀드리면 이제 대의원제가 이제 수건 사업이었으니까 네. 그동안 이제 전당대회를 할 때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을 때 흔히 네. 말하는 대의원의 등가성이 네. 전체 당원 대비 대의원 숫자는 한정적이다 보니까 전체 당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등가성이 60배, 70배, 80배로 늘어난 거예요. 네. 지금 추산해 보니까 거의 250만에 육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대의원이 만약에 다음 전당대회 하면 훨씬 더 많은 등가성을 가지고 활동을 할 텐데 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지역위원장, 현역 지역위원장 또는 원외 지역위원장이 자신이 뽑은 대의원들 몇 명만 돌리면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밀어 올려서 최고위원과 당대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당원의 민의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의원제를 폐지하자라고 얘기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대의원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권리당원 그러니까 당비를 내고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 한한 이 권리당원이 70% 일반 여론을 30%로 하는 아주 파격적인 제안. 네. 그러니까 요거로 저는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총선 룰은 지금 이제 1년도 안 남았잖아요. 사실상 큰 틀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박해서 바꾸면 누구 속아내려고 한 거 아니냐, 의도 너네 있는 거 유리할 아니냐.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1년 전에는 거의 다 확정을 지어놔요. 네. 전당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다시 열릴지 몰라요. 이재명 대표가 임기를 그대로 채운다면은 이제 내후년 8월에 될 텐데 그 전에 임박해서 바꾸면 또 다른 꼼수가 있는 거 아니냐, 자기 당대표 내려오기 전에 뭐 해놓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받겠죠. 또는 누군가 공격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이 맞다. 네. 그리고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은 거부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네. 지역위원장들이.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단수 공천을 최소화하자. 이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경선을 했는데 마지막에 뭐 전해철 의원이라든지 뭐 김진표 의원이라든지 2020년 마지막에 갑자기 무더기로 단수 공천을 해요. 근데 그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당내에서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해보면 한 20% 이상 격차가 난다. 그러면 이제 단수 공천을 줘요. 네. 당원 당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삭제하자는 거죠. 근데 이걸 왜 삭제해야 되냐면 당내에서 이제 경선을 그렇게 이제 당내 조사를 해보면 신인들은 이름을 처음 듣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응답자가 우리 지역구에 출마하려고 하는 국회의원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홍보하고 이 사람이 어떤 전략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인지도로서 그냥 컷오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아야 되잖아요. 실제로 저도 출마했을 때 예비 경선 전에 네. 제 인지도 조사를 했어요, 당에.
그 지역구에. 왜냐?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근데 사비를 들여야 되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정치 신인의 이제 진입 장벽이 계속해서 높아지는데 예를 들어 전해철 지역구에 송섬이가 출마를 한다. 근데 출마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네. 그럼 전해철이 압도적으로 20% 이상으로 이기고 있겠죠. 그러면 네. 컷오프 시켜서 단축 공천을 줍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예비 경선을 합니다. 이제 송섬이와 전해철이 싸워서 이긴 사람이 우리 동네에 국회의원 후보가 됩니다 하면은 송섬이에 대해서 그제서야 알아보기 시작해요. 그럼 20% 차이로는 안 되거든. 너무 늦었죠. 그리고 신이 가산점을 받으니까 더 좁혀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했었던 당원 당규가 있으니까 네. 이걸 최소화하자. 실제로 2020년에 어떻게 됐냐? 경선했던 것보다 단수 공천과 전략 공천이 한 60% 되더라고. 그러니까 현역에게 얼마나 유리합니까? 또는 당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전략 공천해주기 얼마나 유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폐지하자. 그러니까 여러모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사실 혁신은 어디까지나 제한이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받아들여서 수용할 수 있느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후에 여러분들이 또 우리 민주 시민분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에 또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좀 관심을 좀 갖고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전해주세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주니까 쏙쏙 들어오네. 최영일 방법이죠. 네. 톡톡 들어오면 정리를 좀 해주세요. 제가 뭐라고 했죠? 들어오기만 했어요. 아직 나갈 준비는 안 됐어요. 들어왔어요, 많이. 지금 들어왔어. 한번 거기 그 안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군요. 천천히 그럼 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지식이? 들어가기만 하고 나올 수 방식이 뭐 나쁘진 않는 것 같네요. 왜? 틈만 나면 이 새끼는 진짜 왜요? 나쁘지 않다고 한 게 뭐가 잘못된 건데? 모르 하여튼 더러워 이 새끼. 그냥 넌 정치 얘기나 해 임마. 다른 얘기는 다 더러워 임마. 깜짝이야. 짜릿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내용을 좀 봤더니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와 매우 잘못하고 있다. 이 부정평가를 종합해 보니까 64.2%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대체로 잘하고 있다가 18.9%. 자, 그리고 매우 잘하고 있다가 13.8%였습니다. 늘 나오던 수치대로 나왔어요. 30%대 언저리로. 31% 똑같네요. 네, 이게 32.7% 정도 네. 되나요? 네. 앞에 잼버리 사태 문재인 정부 탓이다라고 하는 수치와 거의 비슷하죠. 아, 같이 가네. 무슨 맞습니다. 사태만 터지면 또 네. 그대로 가네. 같이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전에 그 잼버리 사태 문재인 정부 탓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음. 무의미하다라고 네. 다시 한번 네, 이 말씀드리는 거죠. 32%는 윤석열 잘하고 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마음에 들죠? 네. 뭐, 윤석열이 남은 임기도 잘할 거라고 믿죠? 네. 나는 바보죠? 네. 그냥 나 네! 할 것 같아. 네. 진짜 뭘 물어도.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느끼는데 그 잘못하고 있다와 매우 잘못하고 있다를 분류해 놨잖아요.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가 8.6이고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55.6이다.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절대 미토층이 늘어나고 있다. 민주당이 아직까지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민주당에게 표를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으나 네. 윤석열은 정말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층이 55.6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산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무리 국민의힘이 쇄신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국민의힘에게 투표할 확률이 매우 적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민주당은 땡겨올 것인가, 요걸 좀 고민해야 되는 것이다. 네. 그 주안점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4월입니다, 총선이. 좀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오창석 씨는 또다시 언제 나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많은 기간을 앞두고 미리 예측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몇 석 정도 민주당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제 어게인 열린우리당 그게 몇 석인데? 150석 초반. 150석 초반. 그래도 민주당이 과반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염원을 담아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상은 좀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지난 총선처럼 뭐 180석 이런 드라마틱한 숫자는 없을 것이다. 그게 이제 1대1로 강하게 붙는 싸움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이제 변수는 이준석을 얼마나 핍박하느냐, 네. 그 정도? 이준석과 유승민을 얼마나 모욕 주고 핍박하느냐에 따라서 저쪽 정당이 쪼개지는 거 하나 변수고, 나머지 정당에서 뭐 양양자 뭐 만들고 금태서 만들고 이런 건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의당도 변수가 안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정의당이 득표할 수 있는 건 이제 마포 합정 있는 마포를 네. 정청래 의원 지역구가 사실은 약간 힙해서 네. 전통적으로 정의당 지지율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대세 지장을 주지 못하거든요. 정청래 의원이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지역 빼고는 그대로 나오는데 워낙 세게 1대1로 붙으면 지난 대선 때 워낙 세게 붙었던 1대1 구도 아니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져본다면은 저는 150석 초반 정도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상이 되려면 네.
흔히 말해서 어디 뭐 김건희 씨가 양평 땅을 직접 사라고 하는 녹취록 정도 나와야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결국 1대1 싸움은 진짜 쉽지 않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일단 180석을 한번 국민이 줘보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게? 근데 그 결과물이 굉장히 실망스러웠기 네. 때문에 솔직히 저는 뭐 160석, 170석은 정말 엉망진창. 상상이나 해봤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 거라. 바라긴 바랐지만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너무 힘들 거니까. 거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건 물론 150석 넘게 나오면 좋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과연 이 안에 얼마나 내실이 있는 의석수일 것인가가 더 네. 중요할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지역구 물갈이가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단수공천 제거 조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대의원제보다는 현역 의원들 생각으로는 제 생각에 내심 단수공천을 삭제하는 그 조항을 더 싫어할 겁니다. 왜냐면 예비경선 하는 순간 자기 돈 써야 되고요. 네. 저도 1,500만 원 냈거든요. 네. 그 여론조사 돌리는 게 3,000만 원입니다. 네. 두 명이 붙기 때문에 각자 1,5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어. 근데 일단 1,5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예비경선은. 그리고 예비경선 명함을 쓸 때도 돌려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현역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또 나가서 단추공천 받으면 되는데 돈도 쓰고 혹시 질 수 있는 위기도 노출되고 이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조항을 더 싫어할 것 같은데 이 조항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예비경선 그리고 내가 싫어했던 의원 지역구에 출마하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런 게 생기면 전체적인 물갈이는 힘들더라도 소폭은 교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우리가 싫어하는 의원이 네. 지역구 관리도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조경태가 지역구 관리를 못한 건 아니에요. 네.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것과 지역구 관리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이 지역구 관리를 잘했다. 예비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다른 문제. 뭐 이상민 의원 이런 분들은 저는 지역구 관리도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지역구 관리 잘했을 수도 있으니까 예비경선이 붙었다는 가정하에 소폭 정도는 교체되지 않을까. 소폭이라도 저는 만족할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갔다가 미디어 실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는 모두 어려운 시기 필수 건강기능식품 3종 세트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멀티비타민의 미네랄, 밀크시슬, RTG 오메가3 루테인까지. 자, 김용민닷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의 필수 건강기능식품 3종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된 믿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 GMP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 인증도 받은 안전한 제품입니다. 게다가 ISO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에서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생산된 제품이기도 한데요. 생산물 책임보험 1억 원에 가입된 제품이라서 걱정 1도 없이 드실 수 있는 완벽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구성이 굉장히 완벽한데 간 건강을 위한 밀크시슬, 혈행 개선과 눈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RTG 오메가3 루테인, 면역력을 위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비타민 13종과 미네랄 10종을 담은 멀티비타민의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장하는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100% 충족하고요. 더 완벽한 건 가격입니다. 자, 지금 이런 제품들 따로따로 챙기실 경우에는 10만 원이 훨씬 넘어가지만 이 3종 세트의 놀라운 가격은 38,700원입니다. 김용민닷컴에서 하루 1,3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내 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성분 완벽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김용민닷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의 필수 건강기능식품 3종 세트 무료 배송 혜택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몸 좀 챙기신다 하시는 분들은 꼭 드시는 세 가지가 바로 이 여기 들어가 있는 영양제들입니다. 네. 밀크시슬, 비타민, 루테인, 오메가3, 네. 미네랄까지. 자, 여기 알뜰하게 딱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구성을 찾아서 이렇게 구성해 놓은 3종 세트니까요. 네.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찾아보느라고 애쓰지 마시고 요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선물하기 너무 좋습니다. 네. 자, 다음 광고. 네, 두 번째 광고는 퀴킷 매콤 한입 춘천식 닭갈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시식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김 PD님 안 계셔서 안타깝지만 진짜 작은 미니 용민님께서 드셔주세요. 네. 자, 간편식의 기준을 높이는 퀴킷. 정말 간편하고 제대로 퀵하게 이탈 수 있는 간편식 브랜드죠. 닭봉이라고도 하는 닭 날개살. 이 닭다리만큼이나 육질이 지방이 적고 육즙이 풍부하고요. 부드럽고 도톰한 닭 안심도 함께 사용해서 더욱 푸짐합니다. 자, 그리고 뼈 없이 순살로만 되어 있어서 이름 그대로 매콤 한입. 아주 간편하고 포만감 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국내산 생양파를 사용한 맛깔나는 태양초 고추장 양념으로 잡내 없이 깔끔하게 퀴킷 매콤 한입 춘천식 닭갈비. 지금 김용민닷컴에서는요, 이 퀴킷 닭갈비 하나만 구매하셔도 무료 배송입니다. 두 팩에 20% 할인가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350g의 두 팩 16,900원 20% 할인 들어갑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맛이 어떠세요? 진짜 맛있네요. 그쵸? 처음 먹죠 이거.
아니 이거를 조리만 하시는 건데도 너무너무 맛있고요. 지금 저희 네. 가져다 두시려고 감사합니다. 아 맛있겠다. 이게 뭔가를 특별하게 하지 않는데 그냥 음. 그것만 그냥 딱 따서 해도 네.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 네. 그리고 깻잎처럼 이게 들어있잖아요. 같이 싸 먹으면 너무 맛있고 상추쌈해서 드셔도 맛있고 순살이라서 아이들 식사로도 또 좋고요. 이 뼈 발라 먹는 거 귀찮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잘 못 발라 먹고 또 아이들은 그럴 때 이렇게 한 입 쏙 들어가게끔. 네. 기본적으로 제가 좋아한다는 건 애들이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무 맵지도 않고요. 제가 먹을 수 있다는 거는 맵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매콤해요. 맵찔해서 네. 그 매콤한 맛만 즐기는 건데 그 실제로 매워서 못 먹는 정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달지도 않고 너무 맵지도 않고 딱 적당한 간이고요. 딱 그리고 순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리해서 드실 때 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좋아, 맛있어. 퀴킷이라는 브랜드 자체의 신뢰도가 좀 많이 높아졌을 것 같아요. 뭘 먹어도 맛있어. 여기 떡볶이도 맛있고. 맞아요. 저는 밀키트 자체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어요. 퀴킷 덕분에. 밀키트가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구나. 네. 조리법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광고하지 않는 제품이라 그래도 퀴퀴 거라고 하면은 이제 믿고 주문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 먹었어 벌써. 좀 드실래요? 고마워. 내가 별명이 강민경 씨 때문에 음쓰거든요. 음수 처리기가 돼가지고 유머 기능 있는 음식물 처리기라고 나한테. 아니 너무 근데 잘 드세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전 진짜 맛있는 것만 좋아해요. 맞아. 맛없는 거는 맛없게 먹어요. 안 먹진 않습니다. 아니 장원 선배가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맛없. 내가 안 먹진 않지. 솔직히 인정해 나도. 그렇긴 안 해. 먹진 않아. 먹긴 먹어. 일단 배부르다고 아무리 그래도 나 밥 먹고 왔어 이래도 그냥 눈앞에 음식을 주면 어느샌가 먹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건 진짜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진짜 자, 맛있습니다. 다 그죠?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맛집 많이 알거든요. 왜냐면 맛있는 거 먹는 거 너무 난 인생의 진짜 중요한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큰 때문에. 행복입니다.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유머 기능이 탑재된 음식 강민경 씨도 근데 먹는 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엄청 좋아요. 둘이 잘 맞아 그래서 저는 이 두 명 앉혀놓고 뭐 사주잖아요. 둘이 막 냠냠 먹는 게 얼마나 좋은 두 분 언제 거야. 한두 번 같이 드세요. 너무 귀여워요. 차 마시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자 옆에 있는 차도 좀 드세요. 차 식사 한번 소개를 좀 하셔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페인에 가면 꼭 사와야 하는 선물이 있죠. 바로 스페인 도밍고 꿀차입니다. 이게 티백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웬만한 카페에서 먹는 꿀차보다 훨씬 맛있거든요. 네. 그야말로 지중해 강력한 달콤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이거를 500ml 우유에 티백 2개 정도 꿀홍차를 추천드립니다. 이걸 넣고 1시간 이상 냉침하신 후에 드셔보시면요. 네. 진정한 로얄 밀크티의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고요. 또 꿀차 티백을 끓는 물에 50ml 가량 우려낸 다음에 탄산수에 얼음과 함께 마시면 달콤 시원한 꿀차 에이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스페인 도밍고 꿀차 5종 선물 패키지 20개 티백 6개에 들어가서 48,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김용민닷컴에서 스페인산 도밍고 꿀차를 압도적인 가격과 무료 배송 혜택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밍고 꿀차는 진짜 우리 광고 들어올 때마다 제가 먹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어떻게 티백에서 이렇게 달콤한 맛이 날까 난 너무 신기해요. 그냥 꿀을 탄 것 같아요. 응. 티백의 느낌이 전혀 아니고 꿀을 한 스푼 진하게 담근 듯한 그런 맛이 나요. 저는 이제 이 광고를 네. 접하기 전에 탕비실에서 이걸 먹고 어. 그냥 내돈내산 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광고 제품이었어요.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맛있어요. 약간 꿀차 느낌이 뭔데 뭐 때문에 그런 건데 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사보시면 진짜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보시면 패키지가 너무 고급스러워서 선물하기도 너무 좋고요. 선물해서 절대 욕 안 먹는 그런 패키지. 저는 저기 히비스커스를 내돈내산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유리잔에 먹으면 색감이 싹 빨개지면서 색감도 되게 또 예쁘고 매력적이잖아요. 네, 저 너무 히비스커스 좋아요. 차를 변상욱 선배님이 또 좋아하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매진 미켈슨 과들이 다 좋아하는 거구나. 정말 맛있고 강력 추천드리는 스페인 도밍고 꿀차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꿀을 이제 집에서 뜨거운 물에 타서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 이제 꿀이 갖고 있는 그 끈적끈적함 때문에 찐득한 거. 사실 관리하기도 좀 힘들고 맞아요. 먹을 때마다 이게 좀 불편하니까 이게 네. 쭉쭉 늘어나니까 이거를 물에다만 따로 타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너무 꿀차를 좋아하지만 타먹는 불편함 때문에 좀 꺼려하셨던 분들 지금 좀 식사부라 많이 올라오시나 봐요.
자꾸 행복하다고 비명을 지르고 지금 음수 처리 가동돼가지고 지금 왕왕 돌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혼자 가스라이 명수 드신 거 아니죠? 지금 직문즉답처럼 약간 직문즉소화를 지금 하고 있어요. 디자인이 많이 이뻐졌네요. 네, 핑크빛에. 아 이거 물차로 따뜻한 차까지 따뜻하게. 넣었더니 안에서 분해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네. 자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표정이에요.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차까지 마시니까 지금 행복도가 많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지금 도파민 수치가 너무 높아졌어요. 그다음에 또 좀 이따가 최양욱 의원님 내가 너무 좋아하는 또 설레잖아요. 또 좋아하는 사람 보니까. 인생 뭐 별거 없습니까?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마시면서 보고. 좋아하는 사람 보고 네. 그게 뭐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 차 마시면서 너무 좋네요. 여러분 스페인 도밍고 꿀차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네. 바랍니다. 자 그러면 따뜻한 차 마시면서 저희는 미디어 실업 보고요. 다시 돌아와서 최강욱 의원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디어 실업 보고 오시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와 다퉜고 이후 권 여사가 가출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썼습니다. 진보 좌파 분들은 비판하고 반대하고 하는 거에 참 익숙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도리어 비판하고 반대를 받는 거를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는 어땠습니까? 자, 요즘 댓글 하는데 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비판받는 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원인을 부부싸움과 연결시킨 정의원의 SNS 글이 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아버님이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계속 현실 정치에 소환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추악한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랍니다. 하지만 정의원은 오히려 청와대가 국정원과 검찰을 이용해 MB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을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근데 적폐 청산을 하자면서 똑같은 방식을 되풀이하는 것은 또 다른 적폐를 낳는 것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정의원은 권양숙 여사 등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는 정 부의장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자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 위원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재판부가 뭐 이걸 어떻게 약식 기소를 할 수가 있어? 통상이부 시킨 사건입니다. 그 정진석이 아니라 재판부에 재판부가 통상이부 시켜가지고 다른 재판부에 배당이 됐고 그 재판부가 통상이부 시킨 재판부의 뜻과 함께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내가 무슨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유가족들에게 무슨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뭐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의회 판단이 나와서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글쎄요, 저는 뭐 이게 실형이 선고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다. 저는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항소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으면 그나마 이제 징역형을 면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않는다면 뭐 징역형 그대로 유지되겠죠. 받지 못할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용서 안 하셔야죠. 네. 네. 이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버려야 돼.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버려야 돼. 네, 미디어 실업 보고 오셨습니다. 미디어 실업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평화나무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다시 보기 하실 수 있고요. 지금은 족박아 시대를 다시 보는 걸 가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미디어 실업 보고 오셨고요. 오늘 2부에는 아주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이분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또 올 때마다 우리 또 뭐 조회수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항상 폭발했기 때문에 저희도 기쁜 마음으로 또 와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또 흔쾌히 와주셨습니다. 우리 최강욱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어떻게 지금 여름 휴가는 있으세요, 의원님? 따로? 아니 뭐 휴가랍시고 쉬는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찔끔 뭐 난 이제 눈 수술한 것 때문에 좀 쉬어야 된다고 병원에 자꾸 그러셔서 네, 쉬긴 쉬어야 되는데 저한테 이렇게 강연 요청 이런 것들 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그걸 다 약속해 놓은 거를 사람들한테 홍보도 하시고 그랬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뭐 그거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강연 일정. 그럼 따로 그러면 휴가는 못 가시겠네요, 올 여름은. 그럴까봐 지금 걱정인데. 아니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좀 쉬시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일반 노동자들도 당연히 쉬는구나 좀 이런 인식이 생기니까. 쉬는 것도 얌전히 조용히 쉬어야 되는데 자꾸 외국 가고 그러니까 욕먹더만. 이 시국에 외국 기어나가가지고. 근데 희한하게 외국 가는 걸 좋아하대요. 요즘은 야, 옛날에 저희 클 때만 해도 비행기 타는 게 대단한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사실은 다 가보시고 다 알잖아. 네, 다 알죠. 네. 근데 그렇게 뭐 의원자만 붙으면 왜 이렇게 외국 가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 그래서 이제 외유란 박정희 갔어요? 누가 갔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외유란 표현을 좀 쓰는데 그렇게 이제 배지만 달면 해외 나가는 걸 좋아한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대접이 다르다면서요. 외유성 출장을 가면? 아니 이게 저도 해외 나갈 때 저도 한 번 가봤거든요. 네. 국회 의장이 뭐 저기 가실 때 무슨 각 당 대표 했던 사람들 한다고 그래갖고 어떻게 따라갔었는데. 개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무슨 그렇게 가면 있잖아요. 이게 어디를 가면 좀 이렇게 숨어 있는 도시가 훨씬 더 좋잖아요. 왜? 여행해 보면 알려진 막 관광지 이런 데는 저는 또 특히 대도시나 사람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번잡스럽죠.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갔던 데가 그리스, 이탈리아였는데 아테네나 로마는 내가 한 3번, 4번씩 가본 데야.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공식 일정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거 다 하고 나서 이제 빈 시간에 잠깐 뭐 하나 본다고 뭐 문화 시찰 이러면서 가는데 그래봤자 박물관 뭐 아테네 같으면 그 저 아크로폴리스 로마 같으면 그 콜로세움 하고 포로 로마노 아니 그거 내가 숱하게 그림책에서부터 몇 번을 보고 내가 가면 뭐야 그냥 갈 때 이제 유일하게 차이가 있다면 관광객으로 가면은 반바지 입고 버스 타고 이렇게 가지만 거기서는 뭐 승용차 타고 앞에 무슨 저기 경찰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의전 좀 해주시고 그 저 뭡니까 길 막힐 때 이제 들 막히고 간다는 거 그리고 이제 대사관에서 대사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맞아주고 안내하고 뭐 맞아준다는 거 그게 뭐 불편하기만 아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결이 안 맞으시는 거지. 아니 너무 진짜 이상해요. 나갈 때부터 아니 공항에서부터 뭐 이미그레이션도 웬만하면 좀 약식으로 진행되고 뭐 이런 게 되게 대접받는 느낌 든다고 하던데. 그래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보니까 제가 수속을 안 하고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어디로 갖고 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걸 쭉 해갖고 입장하는데도 거기 공항 귀빈실이 있으면 일반 승객들 저 보안 검색하고 이런데 줄을 안 서고 어디 옆길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식 방문일 때는 또 미리 사전 그게 다 돼가지고 하여튼 여권에 도장 찍고 뭐 가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가라는 대로 쭉 따라가면 비행기를 타더라고. 그러니까. 네. 근데 그게 뭐 아니 거기서 있으면서 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얼굴도 보고 뭐 면세점도 끼웃거리고 그런 재미 아니에요? 그렇죠. 여행 갈 때? 여행 갈 때는 그 재미죠. 네. 그리고 지나다니다가 또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이 너 형 웬일이야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나 진짜 적성에 안 맞아서 못 가겠더라고. 그리고 거기 가면 또 거기 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 찍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한국 의원들이 왔다고 해서 막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반가워하느냐? 뭐 그것도 아니야. 만나보다 하고 거기서 할 일 없는 애들 와가지고 이제 여기 서가지고 사진 찍고 그러는 거죠. 사진만 찍었지 이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아 그렇군요. 이게 안 맞는 사람들은 또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최강욱 의원님은 또 그런 게 안 맞으시는 분이고 그리고 꼭 공부하려고 만약에 뭔가 배울 게 있어서 간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런 분도 계세요. 없는 건 아닌데 저는 하여튼 그 공식 행사 위주로 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뭐를 이렇게 알아보고 탐구하고 이런 분들도 없는 건 아닌데 제 적성에는 하여튼 안 맞았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리는 동안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도착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비가 와가지고 개고생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거 좀 항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네, 왜요? 저런 거 하시잖아요. 예. 그거 너무 귀여워요. 한번 보여주세요. 뭐죠? 저런. 저거 너무 제가 호감이야. 저런이라고 했군요. 근데 이게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게 톤 자체는 좀 약간 호감이어가지고 오세훈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호감을 좀 만들어주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저 좀 강력 항의하려고 합니다. 저런을 어떻게 그렇게 들을 수가 있죠? 아니 귀여워. 아니 이게. 저희 팟캐스트 끝까지 안 들으시죠? 뉴스경장. 아니 뭐 그걸 떠나서 그냥 톤 자체가 너무 호감이야. 저런. 너무 귀엽잖아. M장은 다음부터 M세이돈으로 부르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안 계시는 동안 우리 네. 최강욱 의원님께서 역시 꼼꼼하신 게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의 출신 검증을 하시더라고. 도대체 저 양반의 시작은 어디냐. 되게 족보를 따져봐야 된다. 왜냐면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뭔가 문제 분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적극 아니 공감했는데 원래 이상민은 룰라가 유명했고 그다음에 이제 탄핵 대상이고 네. 농구 선수. 농구 선수 이상민 그다음에 우리 당의 또 이상민 너무 많아요. 흔해. 또 다른 탄핵 대상인가요? 네. 근데 갑자기 나타난 이상민 선생이 요즘 제일 핫하시길래 제가 저 양반의 근본은 어디냐 이렇게 따져봤더니 얘기 듣다 보니까 막 무슨 이준석도 나오고 바른정당도 나오고 오세훈이랑 같은 편이더만 원래. 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제가 저 MB 이렇게 저 MBC 가시는 거 봤거든요. 근데 밀어내지를 않길래 제가 그때부터 같은 편이구나. 몰아가신다. 몰아가셔. 안녕하십니까. MB 그래 MBC 네 좋아합니다. 처음에 그 방송을 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저는 이 학생들 친구들 사이에서 성대모사 하다가 좀 저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방송국에다가 제가 저 이런 성대모사 좀 할 줄 아는데 좀 시켜달라. 그냥 전화하셔가지고요? 아니 뭐 이게 게시판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청취자 게시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고 왜 시켜주겠어요? 해봤지만 그거 지워버리지 누가 그거를 연락을 그러니까요. 해요. 백 있어야 연락하는 거지. 난 안 되나 보다 했는데 어느덧 연락이 온 거예요. 작가님한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됐다. 여기서 경고. 그 글을 올리시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시켜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확인 사살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있는데 낙심해서 있는데 한 이틀, 3일 뒤에 성대모사 한번 들어볼 수 있냐고. 근데 그 다다음 주인가 행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대모사 오디션으로 전화 오디션으로 해가지고 출연을 하게 됐었죠. 어디였어요 그게? 그게 이제 TBS. 지금은 돈 없는 TBS가 이상민 선생을 의식하고 그 행사를 만든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였는데 참가하셔서. 그러니까 나름 이제 관종의 DNA가 거기서 이제 꽃이 피어가지고 팟빵에서도 옛날에 콘테스트를 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1등으로 대상을 탔었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뜬 분이에요. 다른 분들은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 같이 참가하셔서 왜 2, 3, 4등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그분들 뭐 하시는 그분들은 막 노래 부르시고 이상민 미만 잡이다. 그렇죠. 그런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대모사를 이렇게 네. 저만 하는 사람이었고 저만 성대모사를 했었고 나머지 분들은 노래도 부르고 모창을 하셨구나. 모창도 하고 뭐 시를 읊는 분들도 있어요. 시를 근데 읊는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막 하니까 저 같은 경우 성대모사니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애드립이 가능하잖아요. 그때도 정치인 성대모사로. 그렇죠. 그때도 친구들하고 놀 때도 정치인 성대모사. 그때도 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웃겨. 안녕하십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합을 이뤘던. 네네네. 아니 인정 제가 받을만하다. 예전에 우리 김묘아 선생 계시잖아요. 네. 김묘아 누님이 우리 동네 사시거든. 그래서 이제 한 번씩 그 카페에 놀러 가는데 갔더니 저쪽에서 저는 이제 차 세우고 가려고 그러는데 저쪽 베란다 같은 데서 왔어 막 이러는데 가자마자 전화 좀 받아보래. 마침 전화 왔다고. 유시민 장관이 전화 왔다고. 그래서 제가 유시민 선배를 그 다음 주에인가 만나기로 돼 있었거든. 그 전화가 선배님 안녕하세요. 뭐 저기 어쩌고 하는데 예 뭐 어쩌고 뭐 얘기를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유시민 맞아요? 막 그랬더니 전화를 뺐더니 배칠수야. 배칠수. 근데 진짜 똑같아. 야, 유시민 작가님은 성대모사 안 됩니까? 유시민 작가님은 연습을 했는데 욕만 먹어가지고. 그래요? 한번 그럼 살짝 왜 실패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아니 홍 대표님 자꾸 자바로 몰지 마세요. 약간 이런 걸 했었는데 여러 개가 섞여 있는 얘기하네. 그래가지고 그냥 비논리적인 걸로 가자 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안녕하세요 오명수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비논리로 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김성태는 좀 날로 먹었어. 왜요? 김건희 안 돼요? 감사한 부분이 김건희? 있습니다. 김건희가 잘 될 것 같은데. 야, 남자들 너무 불쌍해. 돈을 줘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 뉴스 경장이 박지희 아나운서님이 맡고 계십니다. 네. 김건희는 박지희 씨가 정말 똑같이 합니다. 합이에요. 정말 깜짝 놀랍니다. 합이에요. 네. 못 들어봤어요. 짤 좀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정말 깜짝 놀랍니다. 유료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최경환 의원님 모시고 너무 이 서론이 좀 길어가지고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조금 답답해하실 것 같아서 빨리 본론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 혁신안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그 혁신위를 좌초시키려는 여러 공격이나 발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핵심에 많이 접근해서 다 바라보셨고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저는 수긍이 가는 점이 많다고 느꼈고요. 특히 저는 거기서 이제 뭐 대의원 문제 언급하신 것도 있지만 그 정책 대변인이랑 정책 최고위원 그다음에 섀도우 캐비닛 그 분야별로 책임자를 정하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왔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좋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대의원제 사실상 폐지를 두고 당내에서는 좀 논란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의원제? 그거야 뭐 그러니까 이게 혁신위가 그동안에 뭐 외부에 잘 활동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 논의됐던 여러 가지 혁신 과제들을 다 꼼꼼히 검토해서 지금 한 160페이지인가에 달하는 그 혁신안을 발표를 하신 건데 지금 일부만 가지고 일종의 논평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왜 그런 결론을 냈는지를 소상히 밝히고 있고 대의원제를 지금 완전히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당내에 어떤 논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근데 그 보수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 이거 개딸 뜻대로 하는 혁신안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도 하고 개딸 권력의 제도화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폄하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한테 일종의 이 사람들이 달리 할 말이 없잖아요. 지금 지네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맨날 프레임을 씌우는데 그때마다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전 씨들을 많이 욕하고 모든 게 다 전정권 씨 뭐 그분 형제들 탓이다.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어떤 혁신이나 개혁에 관한 얘기를 하면 개딸들이 좋아하는 거다. 팬덤이 어떻고. 프레임이죠. 그리고 이제 당 내에서도 사실은 또 그 얘기에 이렇게 동조해서 발언하시고 이런 의원들이 계시니까 마치 민주당 안에서도 그런 의견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다 억누르고 이상한 짓 하는 것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은데 그 국민 여론조사 무슨 또 보좌진 여론조사 당원 여론조사 이런 걸 다 꼼꼼하게 하신 것 같고 의원 여론조사도 다 했고 국민 여론조사를 뭐 3,000 샘플인가를 갖고 하셨던데 그 개딸 여론조사를 한 결과야지 그런 말을 할 근거가 되지. 그리고 개딸이라는 말 자체를 지금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오용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프레임에 좀 속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그만큼 이게 어찌 보면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
혁신이 이런 식으로 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식으로 또 프레이밍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아니 또 그 시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차피 뭐 다음 전당대회가 2024년이니까 그 전당대회 앞두고 손봐도 될 거를 왜 시기상조 벌써부터 손을 대서 이렇게 논란을 좀 만드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었어요. 전당대회 직전에 하면은 또 누구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한다고 맨날 그것 때문에 시끄럽고 그걸 또 막 증폭시키잖아요. 맞아요. 언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시기적으로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고 글쎄요.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 와서 보니까 제가 제일 싫은 거 두 가지가 그거더만요. 그 맨날 언론이 정치 혐오를 유발하는 식의 기사를 쓸 때 정책 대결에는 관심이 없고 정쟁에만 몰두한다.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또 자기들은 연구도 안 하고 쓰지도 않아요. 비교도 안 하고. 받아 써주질 않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손가락질하고 이번 혁신안에 대해서도 무슨 대의원 제도가 핵심은 아니잖아요. 개딸 문제가 핵심도 아니었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또 그런 식으로 일종의 왜곡해서 또 착시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 이런 거 되게 유감이고 이게 또 앞으로 이제 정착돼 나가는 과정에서 또 조금의 이견이라도 있으면 그걸 또 증폭해가지고 또 뭐라고 분란을 또 만들겠죠. 이런 것들은 좀 유념해서 잘 걸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그 이 혁신안을 두고 자신의 입맛대로 지금 쓰고 있는 게 좀 많아요. 모 의원이 나와서 지금 혁신이가 전국 돌아다니면서 간담회를 열었는데 그 간담회 자리에서 어떤 분들이 어떤 의원이 좀 나갔으면 좋겠다. 민주당에 해악을 끼치는 것 같다. 이런 의견 저는 제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해당 의원이 직접 이거 보니까 몇몇 찍어내려고 혁신이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염시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 2016년, 15년에도 이동학 최고위원이 이제 혁신위원이었습니다. 조국 교수가 이제 혁신위원 할 때 같이 혁신위원 했었는데 혁신위원 이동학이 돌아다니면서 86 물러가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혁신위가 좀 받아들여진 게 있는데 그럼 86 물러나기 위한 당원 당규를 만든 것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특정 인사나 특정 세력이 좀 물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늘 있어왔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시키면 안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또 나와가지고 이재명 친위대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데 용산에서 오다 받아서 당대표 만든 정당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 친위대 핵심들이 나와가지고 이재명 친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 반성이라고 봐야 되는 거 같아요. 친해당이나 신경 쓰지 하여튼 참 오지랖 넓어 보면.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민 의원 의견도 한번 들어보죠. 이상민 의견. 가면이 없는 걸 좀. 할 뻔했어. 요즘 이상민이 없으면 어떡해? 없어요. 요즘 이낙연 입장을 좀 들어보죠. 보니까 대통령님 얼굴. 어떻게 실수로 모르고 실수로 밟았어. 큰일 났네. 대통령 찍어줬네요. 아니 요즘 민감한 거 안 하려고 이상민 가면 두고 다니는 거 아니야? 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대중들이 모르는 인사는 안 하지 않습니까? 대중들이 알아야 저도 아무나 막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얼굴만 가리고 해줘. 적절한 방어였다. 이상민이요? 아 뭐라 해야 돼? 눈 얼굴만 가리고. 안녕하세요, 이성민이에요. 오늘 이경은 왜 안 왔어? 드디어 이경이 쫄았구만. 이상해요. 혁신한 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왜 하는 거야 이거? 개떨들이나 좋아하지. 난 수수박이네.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허태정 시장님 반드시 출마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반영이 되려면 당헌 개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의미 없는 혁신안으로 그냥 끝날 수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안 되도록 당원분들께서 이제는 정말로 의견을 많이 내주셔야 될 때 아닌가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또 좌초가 되려면은 진짜로 혁신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정당이다라는 식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참 경계해야 될 일인 것 같고 여튼 이런 문제를 조금 합의된 차원에서 이것이 그간의 경험이나 민주당의 미래를 볼 때 이 혁신안이 현실적으로 좀 타당하지 않은 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식의 논의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교묘히 숨어가지고 내 이익을 내지는 내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를 폄하한다거나 비판하는 부분은 또 명확히 식별해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천 가지고 지금 보니까 저는 야 요즘 놀라는 게요. 난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공천이라는 게 무슨 다른 모든 가치를 다 제압하는 최고의 가치가 되죠. 그거더만. 아니 저는 사실은 그 전에 바깥에서 시민으로서 어떤 유권자로서 있을 때만 해도 좋은 분이 공천되는 게 필요하지만 당선이 더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공천이 곧 당선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게 저렇게 중요할까 했었는데 와 지금
뭐 움직이는 걸 보면 모든 기준이 그쪽으로 집중돼 있는 것 같아서 네. 지금 이제 혁신안에서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감점 규정을 좀 더 네. 세분화해가지고 뭐 네네네. 저거 하고 하는 거를 네. 그러면 그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그 신뢰나 지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 민주당의 역량이 강화되는 거냐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지 맞을 것 같은데 나는 그러면 여기 어디에 해당하는 거지? 몇 퍼센트지? 이런 걸로 계산을 해버리기 시작하면 네네네. 우려하는 지금 일종의 논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아니 말씀하신 대로 나 김종인이라고 봐요. 새 의원 말에 공감이 되는데 공천은 꼭 그 당선이 아니다. 내가 오창석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공천을 줬는데 당선이 안 됐다고 봐요. 몇 퍼센트로 당선이 안 됐지? 26.5요. 참담하다고 봐요. 예. 그렇다고 봐요. 되게 많이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 나 후원회장 해주고 우리 지역구에 지원 유세 오기로 해놓고 그 당시 비대위원장님 안 오셨잖아요. 저 정청래랑 싸우고 있었다고 봐요. 우리 저 김종인 전 위원장님, 저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아니 그 MBTI가 어떻게 되세요? MB 그 사람은 아니 저기 MBTI가 어떻게 되시는? 어? MBTI. 아니 그러니까 그 MB 도와주세요. MB 그 사람은 나는 네. 뭐라는 거예요? 끝자리는 TP일 것 같습니다. 저 TS라고 봐요. 네. 태석. 금태섭이라고 봐요. 아니 제가 이거 SNL인가요? 거기서 이제 맞습니다. 인터뷰했던 영상이 또 화제가 돼가지고 네. MBTI를 물어봤더니 MB와의 관계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명박 얘기하는 줄 알고. 이명박 얘기하는 줄 알고. 모르시죠. 그래서 이거 인터뷰하던 여성 출연자가 굉장히 당황해서 김하영 씨가 아니 MBTI를 계속 물어보는데 그 MB는 이러면서 MB 얘기를 대본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그 리얼함. 찐으로 받은 거 아닙니까? 예전에 우상호 의원이 주현영 기자랑 또 그 인터뷰했거든요. 주 기자입니다니까 성씨 때문에 기자랑 붙이면 좀 놀림 당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주 기자 이렇게 개그를 친 거예요. 그래서 안 터졌어요 주현영이. 그러니까 나도 기자면 안 돼. 우 기자. 아무도 안 터졌어요. 재미없어. 땀 나는데. 의원이 굉장히 보자진을 다급하게 찾는 눈빛이 나왔어요. 거기 알려준 거 내가 아니야? 봤을 때 SNL은 그 인터뷰 정치 인터뷰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최강욱 의원님 나가시면 유머 감각이 있으셔서 잘하시죠.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감각이 있으시니까 우상호 의원은 다시 나가면 안 됩니다. 모르겠어.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정치인을 불러다가 이제 인터뷰하는 네. 프로그램이 있어요. 의원님도 개그 감각 좀 있으십니까? 개그 감각 있으시죠? 아, 있으세요? 예, 그 주현영 의원이 뭐 저기 사람 세워놓고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예. 네. 그 나가실 때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분명히 불편한 질문이 나와요. 네, 분명히 불편한. 단적인 예로 이재명 대표한테 주현영 기자가 영화 2개 중에 하나만 보겠다면 어떤 걸 보시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하나는 말죽거리지 않고서 하나는 아수라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빵 터지면서 저는 아수라. 아, 왜?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아수라. 왜 말죽거리지 않고서 하는 별로 근데 그건 모른다고. 저 인터넷 저 밑에 하위 문화에 있는 것들을 올리기 때문에 난감할 땐 난감합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정치 고관여층이 보기엔 되게 불쾌하고 무례한 질문인데 네, 그렇죠. 일반 대중은 그걸 유쾌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게 되게 중화가 많이 됐어요. 맞아. 네. 만약에 거기에 인터뷰로 나간다 그러면 네. 인터뷰 하는 사람 나간다 그러면 최강욱 의원님한테 뭐 질문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니 맑은 눈의 고양이처럼 거침없이 해야지. 네. 저는 주연형이 아니잖아요. 야, 근데 김용민 선생 없으니까 얘기가 확실히 좀 신선하고 좋다. 계속 빼고 합시다. 나는 물어봐야지. 검찰총장 윤석열 그 임명할 때 왜 끝까지 못 막으셨습니까? 전 물을 수 있죠. 아, 저요? 제가 임명권자가 아니니까. 그래도 끝까지 반대하셨었어야죠. 왜 평가는 해놓으시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셨는데 왜 놔두셨습니까? 끝까지 찬성 안 한 건 사실입니다. 그 끝까지 찬성 안 하고 얘기를 의견을 피력하셨었어야죠.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있으면 했는데 네. 이제 그 기회가 어느 순간부터 없어져가지고. 아니 확실히 그 주현영의 맛이 있네요. 상원이 형님이 하시니까 아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진지해졌어. 욕은 나만 먹을 것 같아. 역시 캐릭터가 좀 있으면 캐릭터에 숨어서 할 수 있어요. 캐릭터에 숨어야 돼요. 근데 질문하면서도 내가 땀이 자꾸 나니까. 주현영 씨도 참 대박인 것 같아. 대단히 재능이 많으신 분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드리고 가야지. 최강욱 의원님, 많은 또 우리 민주시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최강욱 의원님의 내년 총선 계획입니다.
아 예. 계획은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수차 말씀드린 바가 있고 이제 그건 이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냥 뭐 아니면 도로 좌우되는 상황이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올라갔다라고 하니까 국민의힘이 더 난리를 치는 것 같아요. 그 마치 왜 최강욱만 빼놓고 저렇게 시간 계속 끌면서 가다가 뭐 전원합의체는 또 웬 전원합의체냐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 끝나기 전에 봐주고 가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압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그분들이 볼 때는 제가 거기서 이길까봐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 꼭 이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쨌거나 저는 뭐 유죄가 확정되면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거고 거기서 제가 이긴다면은 안 나가려고 해도 안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런데 일각에서는 냉정한 어떤 정치의 현실이라고 해야 될까 저를 이렇게 저쪽이건 이쪽이건 부담스러워 하시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어차피 그거 아니라도 다른 사건 재판도 있고 한데 제가 뭐 선거 나갈 수 있겠어? 그 뭐 기소된 사람은 배제하는 뭐 윤리 기준 원칙 뭐 이런 걸 만들겠지 뭐 이런 기대를 하신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요새. 기소된 것만으로도 배제시키겠다. 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한테도 이걸 적용시키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뭔가 하여튼 아니 저도 사실은 그 막 죽어도 정치해야 되겠다. 나는 국회의원 하는 게 일생의 마지막 목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뭐 심각하게 반응할 이유는 없는데 어쨌거나 제가 또 선거에 나서게 되면 또 조국 장관에 대한 기억이 소환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선거에 과연 유리한 것이냐 이런 식의 논리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근데 생각이 많으시겠지만 많은 민주 시민분들은 내년 총선에서 꼭 뵙기를 당선되는 모습을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 그러잖아요. 그 개딸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를 민주 시민의 의견인 것처럼 과장하는 이런 분위기를 없애야 된다. 누가 봐도 여기 셋 다 개딸은 아니잖아요. 유일하게 여자. 알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정권이 조민 씨를 또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SNS에 차라리 데려가서 나를 고문을 해라. 남영동으로 데려가서 그만큼 괴롭고 슬프다라는 뜻일 것 같은데요. 아니 정권까지 손에 넣은 마당에 도대체 끝까지 왜 저러는 겁니까? 지금 이 타이밍에 조민 씨 기소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첫 번째는 그만큼 악랄한 저질들이라는 것이고 이것들 하는 거 보십시오. 지들이 뭔가를 저기 하려고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를 들면 뭐 김태우를 사면하겠다고 지금 나댄다거나 원세훈 사면을 위해서 무슨 이상한 조작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벌이면서 그간에 조민 씨 얘기를 꺼내가지고 조민 씨 인질극을 벌였잖아요. 뭐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으니 부모가 뭐 자백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인질극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장난을 쳤잖아요. 어떤 태도인지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하는 거는 사람 된 도의로서도 이게 말이 안 되고 그간에 이 법조의 관행, 검찰 수사의 관행에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명박이 구속될 때 그 중간에서 알선하고 같이 해먹었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던 그 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 건드렸잖아요 그때. 나요? 그리고 아니 그리고 최순실 정유라 뭐 이 사건 때도 정유라는 안 건드렸잖아요. 이거 일반 사건에서도 가족들이 관련된 데서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을 구속하거나 처벌하는 걸로 끝내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왜냐하면 그 집안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멸문지화를 가져오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지켜온 일종의 관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무너뜨린 면이 있고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공범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저하고 장원님하고 창석 씨하고 같이 함께 어디 가서 강도를 했다. 그럼 특수강도의 공범이잖아요. 그러면 함께 수사를 해서 공범이면 그때 같이 기소를 해야지. 오창석만 빼놓고 한 1년 반 2년 동안 우리 둘이 재판받는 거 계속 구경하게 하다가 그러면 본인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무혐의가 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언론 통해 가지고 이제 오창석도 문제다라는 식으로 흘리다가 나중에 이제 공소시효 임박하니까 그간에 두 사람 때문에
그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둘이가 재판 결과가 나왔으니까 네. 오창석도 하겠다. 이거는 명확한 인권 침해거든요. 응? 그런 식으로 사람을 올감해 가지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네. 식의 수법을 계속 쓰고 있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악랄한 짓을 하고 이것이 이제 공소권 남용으로 지적이 돼야 되는데. 네. 뭐 저랑 오창석 씨를 이제 예로 들어주셨는데 어떤 범죄를 엮을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오창석이 주범입니다. 왜요? 왜요? 무슨 잘못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창석이 주범일 것입니다. 오창석이 먼저 가야죠.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주범이고 범단 수계는 이동형입니다. 네. 자, 김용민이 수하로 꼽히죠. 우리는 뭐 졸개 정도도 안 되지 뭐 사실. 시키는 대로 한 거야. 종범이 종범. 네. 자, 이런 검찰의 폭주를 두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왜 재임 중에 제대로 윤석열을 좀 속아내지 못했을까 하는 탄식이 뭐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오마이뉴스에 나가셔서 인터뷰하신 내용 때문에 또 화제가 됐어요. 문 대통령도 윤석열 임명을 후회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이제 다시 정권을 가져오게 되면 반드시 검찰 개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대로 두면 과거 그 하나의 같은 존재가 돼서 또 다시 또 자신들의 권력을 휘두르려고 할 텐데 어떻게 해야 개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 도저히 손들일 수가 없는 수준까지 온 겁니까 검찰은? 역사적인 경험을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 보면은 세상이 국민들이 어디까지 생각하느냐 거기까지 딱 발전하는 것 같아요. 네. 되돌릴 수 없는 발전이 이루어지려면 근데 검찰개혁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필요성에 공감하시고 저기 하시는 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국면이 벌어져가지고 기득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일종의 집중포화를 퍼부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무슨 나라가 절단할 것처럼 했잖아. 그러니까 또 현혹돼서 속아 넘어가신 면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대선 패배하고 검찰개혁법안 진행될 때만 놓고 보더라도 근데 지금은 소위 말해서 검사 출신들이 정치에 끼어들어가지고 국정을 농단할 때 생기는 문제를 지금 이보다 더 심하게 겪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검찰개혁을 앞으로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확실한 동력이 될 것이다. 이게 저는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역사적 공로라고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고요. 이제 그런 생각들이 계시고 또 최근에 보면은 뭐 수사준칙이라는 걸 또 바꿔가지고 네. 지가 검찰이 또 다 해먹는 걸로 지금 다시 다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저런 점들은 결국은 입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거를 분리해내고 권한을 쪼개고 뺏는 걸로밖에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실 수 있는 이제 해안들은 어느 정도 생기신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꼭 무슨 저기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 이런 거를 정하지 말고 선거 때도 최대한 말씀드리고 선거가 끝나고 21대 의석이 유지되고 있을 때라도 다시 이 법안은 끝을 봐야 된다. 네. 네. 아니 그들의 생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해도가 높으신 게 최강욱 의원님 아니시겠습니까? 예. 그럼 반드시 그 개혁의 길에 함께 계셔야죠. 예, 저야 뭐 그것 때문에 이 판에 와서 지금 온갖 구경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구경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튼 어떤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앞장서서 얘기하고 희생당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그렇게 부각돼가지고 국민들의 생각을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는 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쓸모가 있다면 뭐 얼마든지 희생할 용의가 있고요. 그런데 굳이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지금 저렇게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그러니까 이제 단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예전에는 다들 청와대를 공격하게 바빴고 언론에 총동원 돼가지고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은 그걸 봤어요. 그래 요즘 정부 얘기가 맞지 그러면서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 때 그 화장실이 부족하고 화장실이 청소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냄새가 나고 벌레들이 출몰해가지고 선수들이 다 이렇게 다치고 했으면은 그거는 평창 군수 책임이지 절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했을 거야 국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가장 말단에서 책임자들을 찾아가지고 거기만 가혹하게 짓밟고 자기들은 다 빠져나가는 모습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경하듯이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잼버리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그 법을 보면 잼버리 지금 지원법이 있거든요. 그 큰 국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지원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지원위원회의 책임자는 국무총리예요. 그러면 총리가 이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의하는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화장실 닦고 있잖아요. 이게 뭐야? 전형적으로 사진에 찍혀서 쇼잉. 나오기 위한 쇼잉이거든요. 네. 장어에다가 무슨 손 물리면서 무슨 장어요. 진짜 애국장어입니다. 애국장어라고 했어. 애국장어. 아니 그 의원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붕장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 총리 나와가지고 노인 일자리 창출했잖아요. 우리 정부의 공입니다 그거는. 아니 근데 그냥 많이 붕장어라는 용어는 아신 줄 아세요? 꼼장어밖에 몰라 술 먹으니까. 안 하고. 술 먹은 사람 다 꼼장어라 그러지 누가 붕장어라 아니 그래. 뱃속에 들어가면 다 춤춥니다. 네, 아니 뭐 잼버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게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대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전 정권 탓만 하고 있고요. 네. 뭐 지자체 탓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책임은 뭐 전혀 없는데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이 윤석열 정권 이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사과할 거리들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어떻게 원래 이 검사의 기질인 겁니까? 이거는? 그렇죠. 검사의 직업병이자 생리이자 속성이고 그 누가 그러대요. 이번에 이제 저기 대통령이 확실하게 자기 그 단어 목록에 2가지 영어 단어는 추가된 것 같다. 네. 영어를 잘 모르잖아. 원래 아리백 이런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잼버리하고 카르텔. 2가지 영어 단어가 추가된 것 같다고 명확하네요. 자, 그런 거밖에는 의미가 없는 거지 이 사람 머릿속에는. 그리고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을 앞에다가 앉혀놓고 그 막강한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게 검사로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좀 냉정하게 말하면. 그러면 그 과정에서 누가 저기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무조건 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이 사람이 시인하는 걸 받아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봐봐봐봐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거 인정했잖아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만큼이라도 이제 인정을 하면 자기가 옛날에 사람을 몰아가는 것처럼 나도 옛날에 저 사람한테 했다고 나도 당할 수 있다라는 그 기본적인 본능적 공포심이 있어요. 검사 출신들은. 그러니까 비단 이 사람만 아니고 뭐 검사 출신들 뭐 그거는 얘기하는 곳이 무슨 김웅 무슨 유상범 한동훈 뭐 많잖아요. 보면 하나같이 다 똑같아요. 단 한 번도 그 잘못을 인정 안 해. 요만큼도 성찰 안 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기고 개기면 결국은 언론이 똑같은 얘기 쓸 수 없으니까 잠잠해질 거고. 언론은 다른 수단으로 뭐 하나 던져주고 조용하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를 이제 단죄할 수 있는 거는 검찰뿐인데 그거는 우리 편이니까 가만히 있을 거고. 이런 식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검찰의 생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인데 검찰 조사 받으셨잖아요. 아직 한 번도 안 받으셨나요?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되는 게 소원입니다. 한 번도 안 받으셨나요? 아직까지? 그냥 기소됐다는 소식을 나중에 뉴스를 보고 알아요. 한 번도 안 받으셨어요? 네. 신기하다 그것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뭐 자기들은 굳이 저를 보지 않아도 너무나 범죄가 뚜렷하기 때문에. 아니 그럼 뭐예요? 피하는 걸까요? 누구보다도 그런 생리에 대해서 잘 아니까 직접 대면하고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건가? 저는 뭐 물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제가 지금 3번 기소됐잖아요. 그때마다 단 한 번도 조사가 없으셨구나. 그때마다 대면해서 제가 검사를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조사 없이 기소가 가능해요? 아니, 가능할 수는 있죠. 그냥 뭐 이거저거 주워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때도 제가 무슨 첫 사건으로 지금 대법원 가 있는 거. 근데 제일 세게 조사받은 사람이 최욱 씨잖아. 매부쇼 최욱이요? 매부쇼 나가가지고 말한 거 가지고 기소한 거 아니고. 첫 번째 게 아니라 2번째 거. 그 고발 사주 사건. 근데 그 최욱 씨를 데려다가 그걸 물어봤대잖아. 이름도 한 점만 빼고 똑같고 선거 때 이 사람을 나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는 사전에 최강욱과 열린민주당을 띄워주기 위해서 짜고 네가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거를 최욱이 추궁을 받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름도 비슷하고 정치적 동일체로 본 거구나. 그리고 저 저널리즘 토크쇼도 같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제가 의심받을 만했네. 제가 부탁을 해서 최욱한테 나 거기 나가게 해주라. 그래서 나를 변명하고 선거 때 이걸 저기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게 걔들의 시나리오 생각이었어요. 그럼 최욱은 갔다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이건 또 쫄아가지고
나중에 뉴스 나오니까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의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사 받고 왔는데 뭐 어쩌고 해서 얘기를 해야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당했잖아. 그냥 이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은근히 쫄보시네. 얘기하면 자기한테 피해 올까봐 얘기 못한 거 아니야. 방송에서만 윽박 지르고. 야, 이 형 허위 용기였어, 허위 용기.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피해 올 것 같으니까 약간 쫄았네. 얘기를 당연히 해줘야지. 무서우니까. 무섭잖아요, 검찰 조사. 아, 근데 진짜 나 같아도 검찰 조사 받고 오면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당연히 위축이 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노리는 것이고. 네. 아, 난 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기소를 당하셨는데 단 한 번도 검찰에서 뭐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게, 야. 그 처음에 이제 저한테 뭐 출석에 불응했다 이런 식으로 퍼뜨렸잖아요. 네. 그건 내가 참고인이었기 때문에 네. 내가 너네들 장난질에 응할 이유가 없다.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네, 안 가도 되는 거고. 네. 근데 그거를 또 이제 피의자성 참고인이라고 거짓말하고, 뭐 이 또 그 출석 요구서가 참고인한테 보내는 거하고 피의자한테 보내는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근데 참고인한테 보내면서 피의자용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압박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제 사건에서 다 드러나 있고 걸려 있기 때문에 대법원도 이제 그런 것들을 쫙 다 봐야 된다라고 해서 전원합의체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참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아니 그래서 보면 구속영장 신청하거나 기소이유서 같은 거 보면 아니 법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들 갖고 장난질들을 엄청 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 원래 검찰의 그것도 생리 중에 하나인 건가요? 그것도 수법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점심 때 뭐 했어요? 그러면 아니 뭐 밥 먹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거짓말하지 마. 밥만 먹었어? 반찬 안 먹었어? 어머. 어떻게 할 거예요? 반찬 먹었죠. 네, 먹었어요. 반찬 뭐 먹었어? 그게 생각이 안 나 먹었으면서 거짓말 할 거야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송한데 너무 죄송한데 반찬 기억 안 나서 너무 죄송한데 지금. 아니 왜 밥 먹는 거를 다 속이고 그러려고 하냐고. 밥만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잘못한 거 같고. 그렇죠. 그렇게 나오면은 위축되죠 뭔가.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딱 뭐 하나 던져줘. 그러면서 어제부터 지금까지 한 거 다 써.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정치인 아는 사람 이름 다 써. 이런 거예요. 네. 예를 들어 한총리 사건 때 그 한만호 씨 있잖아요. 네. 내가 그분 변호인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제가 그 리얼한 상황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니까 아는 정치인 다 쓰라고 하더래. 그렇게 썼는데 이분이 원래 저 한나라당 지지하시는 분이라서 아는 사람들이나 예전에 돈 주고 이런 사람 다 한나라당이야. 그 사람들 쫙 썼대. 보수 인사를 좀 쓰. 한 20명 썼는데 검사가 어디 매우 불쾌한 표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답안이 안 온 거야?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쓰냐.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제가 원래 한나라당 당원이었고 우리 아버지는 심지어 한나라당 공천으로 고향 군의원 하신 분입니다. 그럼 당연히 한나라도 진실대로 썼는데 우리가 원하는 한명숙 총리와 그 일가하면 이제 민주당 계열만 나오기 바랬었는데. 그렇지. 한명수라는 이름이 나오기를 바랬었는데 그러니까 막 이제 한씨인데 한명숙도 몰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최욱이한테 이름 똑같으니까 뭐 이러는 거. 야, 씨. 진짜 막무가내. 난 들어가자마자 오세훈부터 써야겠네. 그렇지. 무논리. 아 진짜 그거를 농담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들끼리 그거를 소위 말하는 특수수사 기법이라고 전수하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람이 한정된 공간에서 gat혀 있는데 윽박지르고 하면은 위축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만약에 이제 MC 장관 같은 분이 이제 예를 들어 객이잖아. 네. 아니 내가 지금 뭐 했냐고 그래서 밥 먹었다고 대답하니 그렇게 잘못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만합시다. 그러고 이제 저희 가서 기다리라 그래요. 그러면 어디 저기 텔레비도 없는 방에다 넣어놓고 한 10시간 12시간 되도록 가만히 놔두는 거야 사람을 거기다가. 무슨 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거기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제 별의별 생각 다 혼자서 하다가 온갖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이 사이에 이제 내 뭐를 뒤지는 거 아닌가.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얘기를 뭘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엄청 이렇게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본 심리전이니까 그들에게는. 그렇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나를 예를 들어서 내가 수사를 받고 있으면 나는 처음일 가능성이 높잖아. 그렇죠. 그러면 나는 맞아요.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차이예요. 근데 이제 최강 의원님 같은 경우는 군검사도 하셨고 그러니까 뭐 그런 수사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니까 오히려 불러서 그들이 조사하는 게 더 껄끄러운 일일 수 있는 거지. 기소하는데 어차피 뭐 오히려 책만 잡힐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기소하고 물론 제대로 검사 업무를 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그 검사 일당들의 행태를 보면 누군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건 만드는 일밖에 안 해봤던 사람이니 이 정책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 운영이 국가 운영이 지금 제대로 되겠어요? 잼버리를 통해서 그게 여지없이 그대로 드러난 그렇죠. 이 일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국가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의 이해관계들을 조정해 가면서 그래도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은 말하는 거 보십시오. 네가 뭘 알길래 지금 거기다가 그 사람을 거기다 임명했어? 그러면은 내가 입시비리 수사해봤는데 교육 문제를 모른다고? 네. 뭐 그런 거잖아. 내가 재벌들 수사를 얼마나 많이 해봤는데 경제를 모른다고? 이런 거거든.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말 아니에요. 야, 그럼 성범죄 수사하는 놈은 뭘 시켜야 되는 거야? 어느 문제 전문가인 거야? 그거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잼버리가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그럼 누군가 지금 책임자 찾기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정권 그렇죠. 차원에서 또 이제 힘없는 사람들 팔 비틀겠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전라북도에다가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울 생각을 하는 것 같던데. 네. 그죠? 마침 호남이겠다. 네. 색깔 입혀서. 색깔 입혀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벌써 아니 그 뭐 어떤 뭐가 책동이 된지 모르겠지만 댓글 창에 보면 벌써부터 전라도 잼버리라는 말을 다 쓰거든요. 벌써요? 댓글에 보면 네. 마치 누군가 지시를 내린 것처럼 전라도 잼버리 그래가면서 프레이밍을 엄청나게 지금 벌써 거의 다 구축이 된 듯한 모양새예요. 네. 심리전단이 진짜로 움직이는 건지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맘카페에서 그 전체적으로 글이 똑같은 글이 올라왔는데 국가가 진짜 위기네요라고 하면서 제목이 네, 내용도 똑같은 게 고향, 파주, 일산, 전라도, 부산 지역 가릴 것 없이 한 30여 개의 맘카페에 똑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글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이렇게 힘드니까 도와야 된다. 나라 걱정해야 된다.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현 정부 윤석열을 안 썼지만 국가를 지금 도울 때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제목과 똑같은 내용으로 모든 맘카페를 쓸 수 있느냐? 아니에요. 왜냐면은 맘카페는 자기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걸 인증하고 맞아요. 실제로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고 들어간단 말이죠. 절차가 복잡해요, 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포면 마포에는 내가 살고 있으면 쓸 수 있어. 네. 근데 옆에 있는 마곡에는 못 써요. 근데 똑같이 전국 맘카페에 똑같은 글이 올라왔다는 것은 누군가 계정을 이미 다 파두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총선 국면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거예요. 오다가 제가 제보 문자 하나 읽은 게 있는데 그 똑같은 말씀에다가 추가로 그래서 거기 이제 분들이 그 글을 쓴 분 아이디를 추적해봤더니 2014년에 글을 쓰고 그 뒤로 아무것도 없다가 지금 다시 썼다는 거예요. 2014년이면 세월호 참사 때. 어머. 이거는 국정원이 움직이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해봐야 된다. 이 말씀을 그래서 그게 굉장히 공교롭다는 게 이제 원세훈 전 원장이 그런 거 하다가 잡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원세훈이 나오자마자 이게 또 시작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한번 해봤던 애들을 똑같이 임무를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갑자기 일제히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비슷한 글이 그러니까 노력도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놀랐던 게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이제 느낌이고 추측의 영역이긴 하지만 계속 기사를 팔로우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댓글 분위기도 항상 보거든요. 근데 어떤 순간이 딱 되면서부터 전라도 잼버리란 말이 일시에 딱 유통이 됐어요. 이게 마치 누가 지침을 내려서 그거에 따라서 단체가 움직이듯이 한 번에 좀 그런 것들이 퍼지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좀 약간 두려움도 좀 느껴졌고요. 반드시 이게 뭔가 있다라는 제 개인적인 좀 의혹이 들었습니다. 뭐 밝혀질 일은 없겠지만 지금은 이제 글이 또 내려왔는데 이제 그 걸그룹 중에 마마무라고 있습니다. 마마무의 화사. 이제 맞아요. 화사가 있는 솔라님의 계정이 지금은 내려간 것 같은데 부름을 받고 잼버리에 나간다. 4명이 다 나간다. 이게 되네라고 글이 올라왔었어요. 올라왔다가 지금 삭제된 걸로. 그게 보여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되네가? 그러니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까라면 까로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 글에서. 마마무 멤버들이 이제 그 그룹이 오래됐기 때문에 또 각자 지금 멤버들의 활동을 하시잖아요. 능력이 또 출중해서 아마 회사도 갈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내 관계가 워낙 돈독해서 자기네들끼리는 가끔 활동을 같이 하긴 하지만 이게 어떤 공식 행사에 넷이 같이 참여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회사도 다르고 하니까. 근데 이게 짧은 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니까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졌다. 이런 거죠. 이게 되네. 그러니까 부름을 받고라는 거에 모든 게 담겨져 있는 거죠. 소속사의 부름은 받으려면 똑같은 소속사여야 되는데 다른 소속사면은 소속사를 다 집결시킬 수 있는 부름은 국가의 부름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엊그제 또 대기업 임원하는 제 후배가 오랜만에 통화가 돼서 연락을 하다가
요새 뭐하냐 바쁘대요. 왜 그냥 그 잼버리 때문에 바쁘대. 너네가 왜 바빠? 그랬더니 지금 거기 그 사람들 그 잼버리 참가자들 네. 기업이 나서가지고 뭐 이거저거 왜 시찰시켜주고 뭐 어쩌고 하라는 거 떨어져가지고 그거 하느라고 바쁘대요. 공무원 동원됐다 그러고. 공기업 사람들 다 네. 동원해서 뭐 어쩌고 하라고 그런다 그러고. 네. 이거는 뭐 유신체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네. 아니 그 마마무는 그 무슨 뜻입니까? 엄마가 없다는 뜻입니까? 참 이 고를 부르면 왜 이렇게 좋습니까? 아 이거를 진짜로 조영남 씨가 마마무 앞에서 했었습니다. 마마무는 무슨 뜻이에요? 엄마가 없다는 뜻입니까? 했는데 마마무가 아니다. 이 갓난아기처럼 원초적이고 좀 새로운 걸 좀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만든 건데 그 앞에서 마마무 엄마가 없다 이런 걸로 갑자기 배린적인 드립을 치니까 조영남 씨가 하시는 거예요. 조영남 씨가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캐릭터 뒤에 쓰는 거거든요. 저희가 한번 은퇴해야 돼요. 이게 이 세상 모든 감수성으로부터 초월하신 분이에요. 조영남 씨가 할 수 그런 거 있어요. 자꾸 따지지 말고 국어시험 폐지하자고 하는 사람이 보통이잖아요. 지금 다 한국말 하는데 왜 국어시험 보냐고. 아니 이제 잼버리는 진짜 너무 충격적이게 여러모로도 있는 건데 총리가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꼴 보기 싫었고 컵라면 먹고 있는 것도 꼴 보기 싫었는데 네, 그것도 연출. 네, 가장 꼴 보기 싫었던 게 이제 어제 이제 퇴소하는 애들 만나면서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만나면서 애들이 지나가니까 인사하면서 I am a graduate of Harvard. 나 하버드 출신이다. 웃자라고. 애들한테 나 하버드 출신이라고 자랑했어요. 이분은 미치겠다, 진짜. 서울대 경영학 이제 학부 출신의 이제 하버드 박사 출신인가 그런데 그 와중에 외국 애들 나 하버드 출신이라고 자랑한 거야. 야, 이 와중에 이 직거를 하고 싶나? 근데 처음에 누구 합성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런 직거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보니까 영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말이 나 우리나라 총리야라고 또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자기 자랑만 하다는데. 그 세대의 멘탈리티를 여러분들이 대박이다. 좀 아셔야 돼요. 그게 그분들한테는 뼛속 깊이 박혀 있어. 자기를 규정하는 거는 네. 자기의 인격과 품성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규정하는 건 자기의 학벌과 경력과 위치와. 그래서 그렇게 그런 자리 얻으려고 온갖 그 두꺼운 짓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충격적이다. 예멘 학생들을 위해서 네. 충북에서 준비를 한 거. 충남이었나 충북에서 준비를 한 거예요. 200명 정도가 올 것이다. 수용을 하고 음식을 다 시켜가서 대접을 할 준비를 해라. 알겠습니다.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예멘에서 아예 입국을 하질 않았어요. 예전에 많잖아요. 그것도 파악이 안 그 되는 음식을 다 거잖아요. 버렸다고 예멘과 합니다. 시리아 네. 두 국가에서 잼버리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려면 오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식이었습니다. 안 온 사람은 그렇게 잘 챙겨줘요. 밥도 챙겨주고 숙소도 챙겨주고. 예. 아니 스위스 지금 잼버리 대원도 항의했다고 하더라고요. 다 서울로 이동하라고 해서 서울로 이동해서 고속버스 도착했다 내리니까 전남 순천인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만 순천이냐? 그러니까 저기 숙소가 아직 마련이 덜 됐으니까 너희는 여기서 해라. 그래서 다 항의를 한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은 서울로 가고 우리는 순천이냐고 항의해서 달래서 순천에서 하루 재우고 다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개판인 거예요. 정말 대박이다 이거. 네. 이게 곳곳에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가 터지니까 이게 세부상을 따라가기 너무 많아요, 진짜로. 그런데 보도가 또 예전 같았으면 벌떼같이 덤벼들어서 작살났죠. 네. 알겠습니다. 그 청와대 견학간 영국 잼버리 대원들이 대통령은 왜 이사 갔냐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못했어요. 진짜로?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못했다는. 풍수라는 거 이제 영국에 설명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wind and water. Because of wind and water. 배사는 임수로. 배사는 임수. 그렇죠. 재건박 설명하기 힘들고 재건박 설명하기 힘들고. 네. 참 여러 가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항상 뒷맛은 좀 씁쓸합니다. 예. 그럼 나라가 진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시스템으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장관이나 무슨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은 예를 들어서 화장실 청소하라고 일일이 가서 살피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거기에 허점이 없는지를 파악하는 게 리더의 역할인데 아예 그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이번 정부 들어 생기고 있냐면 이제 한 사람 입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입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자 입인지 남자 입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 입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 돼서 괜히 내가 움직였다가 저 사람이 나중에 아니 왜 수능 시험 가지고 막 일거에 사람들 쫙 날려버리는 거 봤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수능 시험 얘기를 하더니
그러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내가 잘릴지 모른다는 공포가 있는 거예요. 괜히 불똥 튈까봐. 괜히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있다가 야 내가 언제 너한테 화장실 청소하라고 그랬어. 너 저기 가지고 텐트 치라고 그랬잖아. 이러면 잘리는 거거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공포가 현실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우리 또 최강 의원님 이후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한동훈의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과의 지금은 공고해 보이는 관계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서로의 필요 내지는 또 일종의 공범의식 뭐 이런 것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 있고 네. 그런 뒷배가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보고도 별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지금 간간히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국힘의 그 선거 전략이나 이런 거를 수립할 거라고 보이는 사람들은 한동훈 출마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게 기사에 간간히 흘러나오잖아요. 근데 본인은 출마의지가 강하다는 거잖아요. 또 근데 그런 얘기를 하대요.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서울 지역에 어디다 넣어도 지는 걸로 나온다더만. 그러니까 한동훈을 찍으실 겁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됐든. 네. 그러면 심지어 강남에서도 3%가 진대요. 네. 그 이미지가 굉장히 들어졌고. 강남, 송파, 강동 이런 데서도 그러니까 이 비토하는 정서가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저지르고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검찰총장 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튀어나와서 선거에 출마를 했냐. 네. 이거 아니면 나는 작살 난다라는 일종의 공포도 있었던 거거든. 네. 한동훈도 비슷한 생각 아닐까요? 내가 여기서 장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네. 그냥 그렇다고 해서 어디 편의점 알바를 하려도 사람들이 안 받아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점들 때문에라도 여기는 반드시 정치를 하고 싶어 할 것이고 출마를 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러면 중간에 파열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더 심각한 거는 결국은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정권이 어느 쪽에서 잡든지 간에 다음번이 되면 우리는 이제 지금처럼과 같은 이런 조직력이나 이 권한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게 내부의 일반적인 정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그리고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게 되면 내부에서 이제 반드시 이 사람들의 전행이나 무리한 지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증언들이 나올 것이고 이제 그런 분란들이 생기면 서로 또 책임 떠넘기기를 할 것이고 지금 역대 어떤 법무장관이 저렇게 국회에 나와가지고 사안을 세부적으로 뭐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느니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세부적으로 불법적인 수사 지휘나 수사 보고를 하고 있거나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은 자신의 출세나 안위를 위해서 그냥 보고 견디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힘이 빠졌다고 하는 순간 물어뜯는 게 검찰의 생리이기 때문에 둘 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또 그걸 틀어막으려고 애를 쓰겠지만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요 근래뿐만이 아니죠. 윤석열 정권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예를 들만 이야기 드려도 수해로 인해서 안타까운 또 목숨을 잃으시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고 그 이후에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뭐 묻지마 살인 칼부림 사건들 그리고 또 잼버리 폭망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국민들이 인생 자체가 회색빛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울한 나날들을 좀 보내고 계신데 힘내라고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진짜 힘내시고 기운 내시고 지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지겹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어서 투표해봐야 소용없고 선거해봤자 소용없다. 내가 그냥 혼자 살아남는 게 어떻게든 남을 이기고 살아남는 게 우선이다 라는 식의 사회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라는 저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우울감 외에도 다른 한편에 지금 막연한 공포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맞아요.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는 거를 여러 군데에서 지금 확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공포심 때문에라도 더더욱 힘겨우신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저들이 노리는 바에 그렇게 되면 끌려가는 것밖에 안 되고 그래도 우리 사회가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지금 숱하게 반복해온 MC 장관이나 오창석 씨 같은 분들이 멀쩡히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의 잠깐만요. 내가 긴장 풀고 싶은 거 옛날 같으면 우리 양산 욕조 같은데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저 집에 있는 애기 욕조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그만큼 그래도 시민 의식이 성숙하고 발전해온 증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의원님 예전 같으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유, 순적도 없이 사라졌죠. 2주일 되는
거야 2주일. 어느 날 갑자기 저기 남해 앞바다에서 떠오르지. 다 오창석이 시킨 겁니다. 불고 갈 겁니다. 저는. 네, 그런 걸 생각하셔서라도 그리고 네. 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저한테 너도 여러 가지로 나름 고초를 겪는 것 같은데 힘내라 성원해 주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그때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가 힘들겠습니까? 조국 같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분들 좀 잊지 말아주시고 또 과거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정치 지형이나 정치 현실 속에서도 국민들한테 그 소중한 가치나 꿈을 절대로 잃지 말자고 외치셨거든요. 그때 그 마음 그걸 한번 꼭 되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강욱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또 한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김용민 선생만 없으면 매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편안하셨죠? 그 사람 위험해. 아니 스태프들도 다 웃고 있어. 왜 웃죠? 하시잖아요 지금. 댓글 달아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장원이 형도 아무 이유 없이 한 번 조사 받을 거예요 이 정권에서. 매주 나오거든요. 아주 걱정인 게 우리 채널에도 요즘 자꾸 이상한 댓글 달려. 아, 진짜 걱정이야 이거. 아, 맘카페에다 올릴까? 김용민 때문에 잼버리 망했다고 막.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의원님 이거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아예 끝내야 되죠? 네. 아, 다시 할게요. 그럼 요거는 죄송합니다. 자, 우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없어요? 네. 수요일에 만나요. 수요일 날 만나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최강욱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도 같이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은 쉬고 내일 모레 8월 16일 수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